전 세계 유명 생물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례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징그러운 이 생물체들을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해양생물학자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주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며 특히 외래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래종은 한번 정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로 긴급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해변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주의 한 어촌 마을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생물이 부둣가까지 덮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건 처음 본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출발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바위 위로 퍼져 있는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 줄기들이 바위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해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단단한 껍질 속에서 촉수를 뻗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것은 거위목 따개비였습니다. 거위목 따개비는 유럽과 북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외래종이었습니다.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 속도로 토착 어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종이었죠. 이거 퇴치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사님, 이거 SNS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위목 따개비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호주 네티즌들은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계 생명체 아닙니까? 끔찍하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다. 해변에 나갈 때 조심해야겠어. 대부분의 댓글이 거부감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 버터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또 뭐 먹을지 찾고 있네. 먹는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먹는다고요?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이 댓글 쓴 사람들 대부분 한국인들인데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기묘한 생명체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식재료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먹을 리가 없잖아. 저는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따개비를 국물 요리나 해산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골칫거리 외래종이 한국에서는 식탁 위의 요리 재료라니? 이 작은 의문이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위목 따개비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본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주와 유럽에서는 외래종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침략자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한다니 도대체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어떻게 다루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호주만 해도 토끼,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참개, 푸른 꽃게, 장수말벌이 번식하며 농업과 어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참개가 하천과 호수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토착 어류를 몰아내고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 연구팀들은 참개를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뉴트리아가 호주의 습지를 점령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과 식욕으로 습지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농작물까지 파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치를 위해 대량 포획 작전을 펼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뉴트리아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기존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조절되거나 사람들이 식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트리아였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뉴트리아가 통제 불가능한 골칫거리로 취급되지만 한국에서는 포식자들이 뉴트리아를 잡아먹으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생태계는 외래종이 너무 쉽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외래종인데 왜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존 연구의 가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포식자에 의해 개체 수가 조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참개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참개가 하천을 점령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재앙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참개를 간장게장, 참개탕 같은 음식으로 소비하며 오히려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퇴치하려는 참개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먹는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외래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을 이용하는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독특한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을까? 정말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외래종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와 연구소에 한국 출장 계획을 제출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적응시키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의 생태계에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내에서 연구 장비와 카메라를 점검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맞으시죠? 한국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김도현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돕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맞춰 이동하죠. 김 박사는 한국에서 외래종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로 안내하며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황소개구리와 베스, 블루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연구 시설과 자연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저수지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가 크게 번식하며 생태계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저는 물가를 바라보며 김 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구에서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려고 독극물까지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는 토종 어류 중에서 가물치와 메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합니다. 또한 새들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는 경우가 많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외래종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저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래종을 없애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소개구리와 베스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황소개구리 튀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황소개구리를 먹는다고요? 이걸 정말 드신다고요? 마을 주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원래는 우리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문제였는데 어차피 퇴치해야 할 거라면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바삭하게 튀겨진 황소개구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맛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나 블루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베스를 잡아서 회로 먹기도 하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외래종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과 서구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자원으로 바꾸려 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생태계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강한 토종 포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생태계를 위협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물치와 메기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하며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이 외래종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참깨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장게장이나 참깨탕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스와 블루길 같은 어종도 일부 지역에서 회나 탕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황소개구리는 일부 농촌에서 튀김 요리로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대응 시스템도 외래종이 생태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발견되면 곧바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외래종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퇴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꽃매미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한국에서는 곧바로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종 곤충들이 유충을 먹는 방식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생태계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강한 토종 포식자들과 외래종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 그리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존 연구의 가설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연구를 더욱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외래종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외래종 개체 수가 조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국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는 참개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참개가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참개를 대량 포획해 폐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장수말벌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을 대량으로 사냥하며 벌집을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외래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장수말벌을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과 포획 작전을 펼쳤지만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문화적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식재료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둘째, 생태계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외래종을 포식할 수 있는 강한 토종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서구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한국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서구 생태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기존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외래종을 박멸해야 할 존재로만 봤다. 하지만 한국은 외래종을 생태계와 문화 속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연구 결과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생태적 조절과 인간의 개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정리하며 기존의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요소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없애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환경과 문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국제학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국제환경생태학회에 제출하자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방식이 참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처럼 참개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레스토랑에서 참개 요리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역시 장수말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연구진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수말벌이 천적들에게 포식되며 개체 수가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개체 수를 조절할 역할을 할 천적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래종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각 나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활용하는 접근법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거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서구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태적 균형 개념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제거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이 생태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기존의 외래종 제거 방식과 한국식 접근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포획 후 폐기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한국식 자연적 조절 방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정 지역에서 외래종을 제거하는 구역과 자연적 조절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나누어 각각의 생태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한 장수말벌 조절 방법을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장수말벌의 주요 천적을 찾고 이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존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장수말벌을 제거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관찰된 자연적 포식 구조를 참고하여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방식이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보다 넓은 생태계 관리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생태적 조절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검증하는 것은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배운 해결책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서 저는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외래종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각국의 생태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 포식자가 외래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서구의 환경에서는 그런 포식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적용된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언론 보도, 학술 발표 등을 통해 각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만으로는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국의 환경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생물학자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외래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의 방식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세계 각국이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외래종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해결책이 국제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앞으로의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외래종 퇴치가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킨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외래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원으로 쓰였는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심도 깊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뒷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시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방송국에서 20년 넘게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리샹입니다. 오랫동안 뉴스를 진행하며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언제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뉴스가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영매체에서 국제 뉴스를 다루는 경우 국가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보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조되는 점이 거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요즘 한국 애들 하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완전히 반중 정서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회의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저보다 12살 어린 후배이지만 워낙 똑똑하고 추진력이 강한 기자였기에 저는 늘 그를 신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탐사보도를 통해 빠르게 입지를 다졌고 특히 한국 관련 뉴스에서 강한 논조를 유지하면서 스타 기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했어요. 언론 보세요. 시민 반응 보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저우밍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한국 관련 보도를 진행하며 양국 간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발언처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정말 반중 감정이 강하고 중국인을 배척하는 나라라면 그걸 직접 경험한 후에 보도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제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경험한다고요? 저우밍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 보자는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하고 뉴스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줄게. 하지만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야겠지. 저는 저우밍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이 흥미로운 듯 저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로 한국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까? 저우밍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어? 자네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보도하면 훨씬 설득력도 높아질 테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보여드리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뉴스의 객관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며칠 동안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뉴스 앵커로서 저는 수많은 국제 뉴스를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취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후보도 하는 것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형님, 표 예약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발이에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잘했네. 숙소는 어디로 잡았어?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요. 이동하기 편하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우밍은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담긴 뉴스 기사들과 SNS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SNS만 봐도 댓글들이 난리잖아요. 저우밍은 화면을 넘기며 중국 내 SNS에서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마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감정이 격앙됐네. 저도 SNS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보도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 역사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감정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를 반길까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를 수도 있죠. 저우밍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미리 결론부터 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손에 쥐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지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도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저와 저우밍에게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도움 있으세요?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저우밍과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대답하자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이라 그런 거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우밍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모든 안내 문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인지는 몰랐네. 저우밍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출입국 심사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장소이니 실제 한국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정리된 간판,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광고와 뉴스가 번갈아가며 송출되고 있었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깔끔하네. 도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겉만 번지르르 할 수도 있죠. 직접 부딪혀 고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우밍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샹입니다. 리샹 고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저는 제 이름을 중국어로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의 식당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찾던 중 스마트폰 지도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방향을 찾으려는 순간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저우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이용해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하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온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우밍 역시 어색한 듯 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안내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 예상과 다르네. 그러게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친절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우밍도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을 무사히 찾고 난 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몇 정거장이 지나자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모두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강제로 되는 일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리를 양보한 학생은 할머니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네. 중국에서도 부모 세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대중교통에서 이런 장면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거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저우밍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예상보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울의 아침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 보다 보면 중국의 불만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저우밍은 노트북을 덮고 비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빵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진열장에는 다양한 빵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빵을 골라 쟁반에 담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빵을 고르던 한 중년 여성이 무심코 가방을 열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굉장한 양의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주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중년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빵을 고르기 시작했고 빵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우밍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방금 보셨습니까? 응, 봤어. 한국에서는
저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겁니까? 저우밍은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저 정도 현금이라면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중국이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워서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우밍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정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한국에서 정직함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빵을 사서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빵보다도 그 순간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빵을 먹으며 거리를 걷다가 번화가인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우밍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목적지를 보여주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로를 따라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번역기에 무엇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지금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 도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저우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택시에서 내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기사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진정시키고 기사님에게 번역기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막혀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강남까지 가는 거라면 30분 이상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급하게 가야 하는 일정이면 지하철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천한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도 전혀 문제는 없다. 기사님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우밍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차별 아닙니까? 중국인이라고 일부러 내려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기사는 평온한 얼굴로 번역기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빠른 길을 추천한 것입니다. 기사님의 표정은 억울해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젠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우밍은 오해가 풀리지 않았는지 연신 씩씩댔습니다. 하지만 번역기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후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을 바꾸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히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괜히 손님들의 기분을 망쳤군요.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다시 조용히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성급했죠? 잠시 침묵하던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순간 당황했어.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덩달아 부끄러워지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단순히 추천을 해주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도심을 걷다 보니 도심을 벗어나 한국인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층 빌딩과 세련된 거리만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전통시장 한번 가보자. 시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저우밍은 제 말에 동의를 하고 함께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카트와 오토바이, 그리고 갓 요리된 음식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이야, 여긴 정말 살아있는 공간 같아요. 저우밍이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 냄새가 나네. 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가게 하나하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를 지나가려던 순간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한 조각씩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갓 만든 거니까 맛 한번 봐요.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떡을 건넸습니다. 아, 얼마예요? 공짜야, 공짜. 시식하라고 주는 거야. 더 줄까요? 아,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우밍이 손을 저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떡을 건넸습니다. 형님,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음식을 주는 겁니까? 나도 좀 놀랐네. 보통 시식이라고 해도 한 입 크기로 주는데 여긴 제대로 한 조각씩 주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튀김을 파는 가게에서도 상인은 방금 튀긴 따끈한 튀김을 손님들에게 건네며 맛 한번 보고 가세요 라고 외쳤고, 건어물을 파는 상인은 손님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직접 먹어보고 결정하세요 라며 작은 봉지에 견본을 담아 주었습니다. 형님,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러면 돈 안 벌리는 거 아닙니까? 저우밍이 여전히 낯설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계속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저기서 밥 한 끼 먹고 가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 사장님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밥이 뭐예요? 저우밍이 물었습니다. 아, 중국 분들이시구나? 순댓국 많이 드시는데 중국 분들은 낯설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현지 음식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얼큰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고 기본 반찬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반찬 종류가 꽤 많네요. 저우밍이 놀란 듯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넉넉하게 드려야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네요. 저우밍이 감탄하며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한 손님이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음료수는 내가 서비스로 빼줄게. 국밥만 계산해요. 아이, 매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 손님은 기분 좋은 얼굴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형님,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보면 볼수록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서면서도 저우밍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서비스 받으면 뭔가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주는 느낌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정이 깊은 문화라는 게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전통시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한국의 따뜻한 인심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우밍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도 참 놀라웠네요. 어떤 점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따뜻한 곳이라는 게요. 물론 아직 모든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과는 다른 점이 많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점이 더 놀랍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신경 써주고 별것 아닌 일에도 도움을 주는 걸 보니 괜히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워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환대 이후 저우밍과 저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의 핵심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나오는 직장인 2명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받은 남성이 살짝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반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중국인들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저우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중국인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한 중년의 한국인 상인이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죠? 네.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특히 많았죠. 그럼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가게에서 막무가내로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음식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 바르고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뉴스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부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저우밍은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 뭔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무조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인들도 우리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저우밍은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들은 말들 그대로 보도해야겠죠? 당연하지. 기자라면 우리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해야 해. 하지만 이걸 보도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 진실이야. 저우밍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맡은 생방송 뉴스에서 한국 취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우밍 기자,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자 저우밍은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의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저우밍과 리샹의 방송 내용이 퍼져나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우밍이 갑자기 친한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듣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본 뉴스들은 뭐였지? 저우밍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린 기자야. 우리가 본 걸 있는 그대로 전한 거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보도를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너처럼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바뀌었으니까. 저우밍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방송 이후 중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저우밍의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객관성을 잃은 보도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는 저우밍과 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저우밍 기자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건 과장이 많았어. SNS에는 저우밍의 보도를 지지하는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방송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진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의 첫인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